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대학교 강의 도중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사실일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수는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명문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세린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가명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왕 교수님의 현대 중국어 문법 강의를 들었죠. 왕 교수님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출신으로 2년 전 우리 학교에 부임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뛰어난 실력과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죠. 수업은 언제나처럼 흥미진진했어요. 교수님은 현대 중국어의 특징적인 문법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때때로 중국 현대 문학 작품의 예시를 들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구문에 대해 배웠는데 이 특별한 문법 구조가 어떻게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지 설명해 주셔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준 선배였어요. 민준 선배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교수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 선배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순간 교실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던 거였거든요. 왕 교수님 같은 분이 왜 중국의 최고 대학을 떠나 한국에 오셨는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여쭤볼 용기는 없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미소 띤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건 긴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강의 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동시에 왠지 모를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여러분,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특히 학문의 자유와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죠. 제가 경험한 중국의 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중국어 문법과 문학만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살짝 밀어두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제가 베이징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 살았어요. 강의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어요. 마치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현대 중국 문학 수업에서 인성 작가의 작품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의 소설 생사장을 분석하면서 문화 대혁명 시기의 혼란과 고통에 대해 언급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 과격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을 분석한 것뿐이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학장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 보니 학장뿐만 아니라 당위원회 책임자도 있더군요. 그들은 제가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경고했어요. 누군가가 제 발언을 보고했던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제 수업 내용은 더욱 엄격한 검열을 받았어요. 심지어 강의 계획서까지 매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했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연구실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없었어요. 2018년 여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갔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데스크톱 배경이 바뀌어 있었고 몇몇 폴더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파일들을 확인했죠. 그러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3년간 연구해온 티베트 현대 문학에 관한 모든 자료가 사라져 있었어요. 수천 페이지의 번역본, 분석 자료, 인터뷰 기록,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충격을 받아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당국에 신고할 수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의심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티베트 문학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당시 저는 티베트 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외저라는 시인에 관심이 많았죠. 1983년 티베트 라사에서 태어난 그는 티베트어로 시를 쓰는 가장 유명한 현대 시인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그의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죠. 티베트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됐던 거죠. 교수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연구 주제를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학과장이 절 불러 권고했죠. 왕 교수, 당신의 재능을 좀 더 생산적인 주제에 쏟는 게 어떻겠소? 이를테면 시진핑 사상이 현대 중국 문학에 미친 영향 같은 걸 연구해보는 건 어떻소? 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열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일할 뿐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연구하던 주제를 강제로 포기해야 했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건 제가 연구하던 티베트 시인들과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 중 몇몇은 제 친구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죠. 교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학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요. 그래서 결국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학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교수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출국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교수님의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사상을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매 학기 초마다 정치사상 교육 세미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죠. 거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모택동 사상, 시진핑 사상을 어떻게 수업에 통합할지 배워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현대 중국어 문법 수업에서 예문으로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당위원회에 보고했더군요. 그들은 제가 서구 사상을 전파하려 한다며 경고했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예문을 정부 승인 교과서에서만 가져와야 했죠.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게다가 인터넷 사용도 엄격히 통제됐어요. 대학 내 모든 인터넷 활동이 모니터링 되고 있었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는 물론이고 많은 해외 학술 사이트도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VPN을 사용해 해외 논문을 다운로드 하려다가 적발될 뻔했어요. 그때 정말 겁났죠. 심지어 교과서 선정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모든 교재는 정부의 검열을 거쳐야 했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출판된 현대 중국 문학 교재를 사용하려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서구에 편향된 시각이 담겼다는 이유였죠. 대신 당에서 승인한 교재만 사용해야 했어요. 연구 주제 선정도 큰 문제였어요. 정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만을 장려했죠. 예를 들어 중국 고전 문학이 현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요. 순수 인문학 연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대학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제한적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학문의 자유가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사랑하는 학문, 문학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학생들과 제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항상 검열과 통제를 의식하며 가르쳐야 했죠. 그건 정말 교육자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학생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열정 넘치는 학생들과 함께 문학을 탐구하는 게 정말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해갔어요. 일부 학생들, 특히 권력 있는 집안 출신들은 수업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들에겐 학업보다 관시라 불리는 인맥 관리가 더 중요했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아예 출석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기말고사에서 한 학생이 0점을 받았어요.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 학생에게 F학점을 줬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학과장님이 절 부르더니 그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러셨대요, 교수님?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였거든요. 학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학생에게 F학점을 주면 학교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학생에게 C학점을 줘야 했어요. 정말 참담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점점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이런 쓸데없는 과제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를 밀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책상에 부딪혔어요. 그렇게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죠.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대학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 불러 학생을 자극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지역정부의 고위 인사라 학교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교수님의 눈에 깊은 상처가 어렸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직업,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 일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대학에서, 그것도 중국의 최고 대학에서 일어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양심을 속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자유롭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2019년 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한국 대학들의 자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관심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출국 허가를 받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절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여권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학과장님이 절 불러 왕 교수, 당신의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오. 우리 대학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감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전화 통화도 도청되는 것 같았죠. 심지어 제 강의실 밖에 항상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 살다간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거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단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모든 통신을 암호화했어요. 한국 대학과의 연락은 친구의 이메일 계정을 빌려 주고받았죠. 출국 준비는 밤중에 몰래 했고 중요한 서류들은 책 속에 숨겼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들과의 대화였어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비밀로 해야 했죠.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출국 당일, 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가방에는 필수품만 넣어두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2명의 남자가 절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절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려는 것인지 등을 캐물었죠. 그들은 제 짐을 모두 뒤집어 검사했어요. 노트북과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갔고 제가 가진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죠. 그들은 제가 국가기밀을 유출하려 한다고 의심했던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이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체포되어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보내준 초청장과 제가 준비한 증빙 서류들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출국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도 누군가가 절 붙잡을 것만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조국, 제 가족, 제 학생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 후에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교수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몇 달간은 연락을 못했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나중에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이해해 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중국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도전이었죠.
교수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학문의 자유를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신 교수님의 용기에 존경심이 생겼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가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학자들과 연대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교수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세린 학생. 사실 제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우선, 제가 중국에서 하지 못했던 연구를 마음껏 하고 싶어요. 특히 티베트 현대 문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외저의 시집 번역 작업도 곧 시작할 거고요. 교수님의 눈에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어요. 또한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비교 연구도 계획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문학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어요. 이를 통해 양국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여기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향수병과 싸우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느끼는 자유와 존중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값진 것 같아요. 교수님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 의견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같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 호기심,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그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수님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제가 가진 자유와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리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교수님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수업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진실을 향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이요. 이렇게 중국을 탈출한 교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내에서 많은 것들이 통제가 된다는 사실과 도청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을 순 있지만 확률이 0%인 수술은 없다. 명문대 의과대학 강의 도중 교수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는 어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하던 도중 한 학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저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르샤예요. 저는 미국의 한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에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가장 핫한 강의로 소문난 국제의료 시스템 수업이 있는 날이죠.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뒷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강단에 박 교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박 교수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죠. 저도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면 K-팝과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의료 시스템도 뛰어나다니 놀라웠죠. 박 교수님은 우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MRI 검사가 한국에서는 1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이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봐왔기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접근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심야에도 문을 여는 병원들이 많아요. 24시간 운영되는 약국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밤중에 갑자기 아파 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는 그럴 때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강의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암치료 성공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로봇 수술 같은 첨단 의료기술도 매우 발달했죠.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매료되어 갔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특별하다는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나 봐요.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빠른 진료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도 가능해요. 심지어 종합건강검진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죠. 이 말을 듣자 옆자리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 둘 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몇 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박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119 구급대의 평균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예요. 그리고 골든타임 내 전문치료 실시율도 매우 높죠. 저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존재한다니 마치 미래의 의료 시스템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현실이라니 놀라웠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IT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AI를 활용한 진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박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서 직접 이 시스템을 경험해 봐야겠다. 강의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이 주제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다 사실일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죠. 갑자기 앞줄에서 한 남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교수님, 잠깐만요. 그 학생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옆자리 친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장웨이야. 중국에서 유학 왔대. 박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웨이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한국의 의료기술은 사실 중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고 재정적 지원도 했어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박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그런 주장은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장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의학과의 융합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어요. 박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장웨이 학생, 전통의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대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MRI CT, PET CT 등 고가의 의료 장비 보유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이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지죠. 장웨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중국의 대형 병원들도 모두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난이도 높은 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장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의사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의사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은 참을성 있게 대응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의료의 질은 단순히 경험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암치료 성과도 세계적입니다.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치료 성과가 뛰어나죠. 장웨이는 또다시 반박했어요. 그건 단순히 조기 발견 때문일 뿐이에요. 중국의 암치료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장웨이 학생, 조기 발견도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암치료 성과는 단순히 조기 발견 때문만은 아니에요. 첨단 치료법과 숙련된 의료진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병원 방문부터 진단, 치료까지의 과정이 매우 신속해요. 미국에서는 몇 주,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나 수술을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받을 수 있죠. 장웨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냥 서두르는 것뿐이에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끈기 있게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거죠. 이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요. 장웨이는 계속해서
중국의 우수성을 주장했어요. 중국의 의료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는 이미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고 로봇 수술도 널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한국도 의료 AI와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큰 장점이죠. 하지만 장웨이는 계속해서 중국이 최고라고 우겼어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포괄적이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구를 다루고 있고 더 다양한 질병에 대처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이 논쟁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꼈죠. 이런 치열한 토론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거든요. 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그 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의 시스템도 분명 장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장웨이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저는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장웨이의 도전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대응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열정이 가득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자 장웨이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런 지표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의학의 뿌리인 중의학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통의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의 발전과 그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죠. 장웨이는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중국의 현대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 병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단순히 규모나 첨단 기술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웨이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우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구를 다루고 있고 더 다양한 질병에 대처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셨죠.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귀를 쫑긋 세웠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온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췌장신경내 분비 종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박 교수님은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 환자는 중국의 여러 대형 병원을 다녀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서 수술 중 대출혈의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장웨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그 환자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은 면밀한 검토 끝에 수술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죠.
박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여러 의료 차트와 수술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그 환자의 진료 기록입니다. 중국에서 받은 수술 불가 판정부터 한국에서의 수술 과정, 그리고 완치 후 퇴원까지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장외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브란스 병원에 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었죠. 특히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이용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물론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뒷받침되었죠. 장외인은 이제 완전히 침묵해버렸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박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고난도 수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장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환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여러분,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해서 좋은 의료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장외인은 이제 완전히 굴복한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죠. 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외이 학생,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도 분명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예기치 못한 논쟁과 그 결과를 곱씹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구나.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뛰어나다, 열등하다를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박 교수님의 설명과 실제 사례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동시에 의료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듯한 활기도 느껴졌어요. 장외이의 도전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죠. 박 교수님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직접 이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박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다시 켜셨고 스크린에는 여러 의료 차트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박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사례는 정말 놀라운 의료 성과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온 35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뇌 MRI 영상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이 환자는 극히 희귀한 뇌간 교종으로 진단받았어요. 뇌간은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기에 생긴 종양은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환자는
미국 내 최고의 의료기관들을 찾아다녔어요.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암센터. 하지만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그 환자의 절망감을 상상하고 있는 듯 했죠. 그러던 중 환자는 우연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난도 수술을 결정했죠. 박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모두의 눈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수술은 무려 1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첨단 신경항법 장치와 수술 중 MRI를 활용해 종양을 정밀하게 제거해 나갔죠. 그 결과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의 99%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이 사례는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런 놀라운 의료 기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죠. 그리고 이 사례는 러시아에서 온 환자입니다. 복합심장 기형으로 태어난 아기였는데 러시아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의 세종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중동에서 온 환자입니다. 말기 간암 환자였는데 한국의 삼성서울병원에서 새로운 면역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죠. 강의실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의 눈에서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느껴졌죠. 그때 문득 장외일을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환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와 심장 수술 분야에서 말이죠. 장웨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죠. 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료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마구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결심했어요. 나도 언젠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아니, 그냥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의대 공부와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언젠가 한국의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거야. 이날의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훌륭함을 알 수 있었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억지 주장을 부리던 중국 학생에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연들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